결혼식을 불과 닷새 앞둔 24세의 예일대학교 박사과정 여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건물 벽 속 좁은 공간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원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가족과 친구들은 결국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애니 르. 베트남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세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식 대표 연설까지 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차세대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16만 달러 규모의 장학금을 받고 로체스터 대학교에 진학한 애니는 불과 3년 만에 분자세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후 예일대학교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 석사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양리학 박사 과정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녀는 암과 당뇨병, 근위축증 치료제를 연구하는 유망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것은 학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고 다녔던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애니가 그 어떤 공간에 있던 간에 그 분위기는 항상 밝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니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약혼자 조너슨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지내며 장거리 연애를 했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2009년 초 조너슨의 프로포즈는 성공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식 날짜는 2009년 9월 13일. 하객만 260명이 넘는 대규모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애니는 결혼식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준비했고 식장 비용도 지불했으며 사진 작가 계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 9월 8일 결혼식 5일 전이었습니다. 애니는 마지막 실험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9분 출입카드를 찍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10시 11분 G13 실험실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 확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애니는 사라졌습니다. 약혼자 조너스는 평소처럼 연락을 기다렸지만 애니는 더 이상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결국 밤 10시 15분 조너스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애니의 휴대전화와 지갑, 신용카드는 모두 사무실 책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동은 보안이 매우 철저한 건물이었습니다. 출입문마다 카드 인증이 필요했고 건물 곳곳에는 수십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애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모습은 찍혔지만 나오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오 무렵 화재 경보가 울려 건물 전체가 대피했을 때도 애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온 기록은 없는 상태,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을 전면 수색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폐쇄했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로도 확인했고 인근 쓰레기 소각장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 또한 1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혹시라도 조금의 단서를 제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FBI는 100명 넘는 요원들을 투입하고 관계자 150명 넘게 불러 조사했고 700시간 넘는 CCTV 영상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애니가 빌딩에 들어간 뒤로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으니 그녀는 분명 아직도 빌딩 안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9월 10일 경찰은 건물 전체를 다시 한 차례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G13 실험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또 다른 공간인 G22 보관실에서는 애니가 착용하던 목걸이 구슬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루미롤 검사를 실시하자 G22 방 바닥과 벽에서 대량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피를 깨끗하게 닦아낸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애니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9월 13일, 이날은 애니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던 날이었습니다. 애니는 사흘째 실종된 상태였고 연고동 내부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탐지견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볼 건 불과 며칠 전 경찰이 시신 수색견을 데리고 그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실험실 자체에 소독약 같은 냄새가 강한 약들이 많고 또 실험실에 쓰이는 쥐가 많이 있어 경찰견의 수색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별다른 발견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엔 악취가 매우 심했습니다. 탐지견은 한 화장실 벽면 앞에서 멈춰섰고 벽에는 작은 금속 점검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좁은 배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머리는 아래로, 발은 위로 향한 상태, 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 넣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집어넣기 위해 쇄골과 턱뼈까지 부러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 또한 시신과 옷에서는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는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에게 전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CCTV와 출입 기록을 분석하며 범인의 정체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라 연고동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건물 외부 CCTV에는 이상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지만 내부에는 70대가 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30여 대가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카드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애니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G13 실험실. 사건 당일 이 실험실에 출입한 사람은 애니를 제외하면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문 뒤 곧바로 건물을 떠났고 알리바이도 명확해 빠르게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남은 한 사람, 바로 실험실 기술자 레이먼드 클라크였습니다. 레이먼드는 예일대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실험용 쥐를 관리하고 우리를 청소하며 연구 장비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기술직 직원이었지만 출입 기록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사건 전 2주 동안 레이먼드가 G13과 G22 실험실을 출입한 횟수는 총 11회.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9월 8일 하루 동안
그는 두 실험실을 무려 55번이나 오갔습니다. 평소와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횟수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계속 드나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9월 10일 한 경찰관이 G13 실험실에서 혈흔이 묻은 휴지 상자를 발견했고 그는 FBI 감식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먼드가 실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경찰관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동안 그는 슬그머니 팔꿈치로 혈흔이 묻은 휴지 상자를 구석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증거를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레이먼드는 경찰에 자발적으로 중요한 제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일인 9월 8일 오후 12시 30분쯤 자신이 애니가 건물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애니가 건물을 나간 장면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레이먼드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레이먼드의 얼굴과 팔에 새로 생긴 긁힌 자국과 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상처에 대해 묻자 레이먼드는 집에서 고양이와 놀다가 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긁힌 자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굴과 몸 곳곳의 멍까지 고양이가 만들었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애니가 사라진 날, 그녀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정황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먼드 클라크였습니다. 그 모든 정황은 한 사람, 바로 레이먼드 클라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2009년 9월 17일 레이먼드 클라크는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애니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처를 입혔고 레이먼드는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벽 속 공간에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레이먼드 클라커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폭행 혐의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알퍼드 폴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유죄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선고 당시 레이먼드는 후회의 뜻을 밝히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애니를 죽였는가? 레이먼드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는 여러 추측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애니는 연구실 동료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곧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며칠 뒤면 연구실을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레이먼드가 이 이메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평소 애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녀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레이먼드 역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녀 또한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기술직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막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짝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레이먼드는 학창시절 야구부 스타였고 주목받고 인기를 누리며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연구원이 아니라 실험실 기술자였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실험용 쥐를 관리하고 연구실 환경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반면 그가 매일 마주하던 박사과정 연구원들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앞으로 훨씬 더 밝은 미래가 기대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들에 따르면 레이먼드는 평소 강압적이고 통제욕이 강한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연구원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불필요하게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연구원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분노를 쌓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당일 애니와 레이먼드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확인된 내용 중 하나는 레이먼드가 실험용 쥐 우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니를 지적한 메일이었습니다. 그때 애니는 정말 정중하게 답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평범한 사과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레이먼드의 왜곡된 사고방식 속에서 이런 수능적인 태도가 잘못 해석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건 당일 레이먼드는 애니에게 쥐 우리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레이먼드의 몸에는 긁힌 자국과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애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애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후 시신을 벽 속 좁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실험실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지금도 오직 한 사람, 레이먼드 클라크만이 알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클라크는 재판 끝에 4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는 68세가 되어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는 특정 수감자들의 가석방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레이먼드 역시 기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계산에 따르면 그는 형기의 약 60% 정도를 복역한 뒤 석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는 아직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는 다릅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불과 닷새 앞둔 24살의 나이에서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던 과학자였고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며 이룰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까지 빼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의는 충분히 실현된 것일까요? 범인은 처벌을 받았지만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르 사건은 오늘까지도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